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금요일날 너무 힘들었는지 잠깐 자려고 했는데 낮잠을 4시간이나 자버렸습니다. 목소리도 좀 크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목소리도 좀 크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또 말씀 주시고요. 그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위주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밀렸어요.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냥 한 방에 무너진 상황이고 3.68%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3.65%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15년 정도의 역사 동안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번을 어떻게 잘 버텨왔냐라고 보면은 코로나 때 같이 2000, 3000 가려다가 1400 간 거 이외에는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회복을 하고 한 달 사이에는 다 회복을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서는 100%다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펀더멘탈 자체가 변한 건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갑자기 뭐 어떤 특별하게 변동이 있어서 폭락한 건 아니지만 미국발 워낙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좀 변동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또 제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왔던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좀 핵심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2만 가까운 이제 지수 상승을 보이다가 18,000 막판에 이제 원래는 제가 1.72%대 캡처를 했었는데 2.45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더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밀려버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하루였고요. 나스닥이 생각보다 강하게 빠지면서 진짜 투자자들은 멘붕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한국 주식 떠나서 미국 주식 갔는데 미국 주식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30% 손실입니다. 지금 특히나 빠졌던 종목들 산다고 들어가셨던 분들 아니면 엔비디아만 보자라고 들어가셨던 분들 고점 지금 이제 140불 대비해서 거의 뭐 100불 근처까지 왔다가 이제 106불, 105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답이 아닌 거고 사실상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진짜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만약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시에 하면서 좀 폭넓게 투자 그 커리큘럼을 넓혀놨으면 상관없는데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진짜 답이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우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여기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을 지수화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7%나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진짜 엄청나게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엔화가 그동안 쌌잖아요. 엔화가 그동안 쌌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엔화 금리가 실제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본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역할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2008년 이후에 지속적인 저금리에 시달리면서 일본 자체는 투자할 곳이 없지만 싼 엔화의 그 가치를 바탕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메리트가 있었다라는 그런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 부분이 청산되면서 다시 회수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엔화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엔화에서 가장 큰 특징이 저금리, 제로금리 0.1% 금리였는데 지금 0.25까지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별거 아닐지언정 사실상 스타트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특한 일본만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뭐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경기를 급격하게 부양시켜야 된다 이러면은 양적 완화라는 거를 씁니다. 여러분들 QE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양적 완화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걸 어떻게 하느냐?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은 돈을 줄이고 채권을 사고 아니면 채권을 팔고 그다음에 뭐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대부분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라는 것을 많이 쓰면서 채권을 실제로 발행하면서 통화량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0.1금리로 계속해서 진행되던 상황에서 독특한 본인들만의 어떤 이런 YCC라는 컨트롤을 사용을 했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0.1의 금리이지만 얘네들은 이 YCC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일본만의 독특한
그 수익률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채권 금리를 고정하는 형태를 활용을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요, 채권 금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제로 금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10년 장기 채권의 금리는 0%에서 0.25%로 주겠다, 0.5%로 주겠다, 마지막에 1%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기준금리는 0.1, 0.0,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보증하는 10년 만기의 채권 금리를 1%까지 주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얘랑은 별개로 실제로 일본 금리는 1%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채권의 금리를 고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1%까지는 올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일본이 원하던 것은 제로 금리였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면은 실제로 경기가 더 안 좋아졌잖아요. 일본은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얘네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률 컨트롤을 제어를 하면서 만기 채권의 금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라오는 건 좋은 건데 얘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고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가장 목표가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 옛날 아베 시절에 디플레이션,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제로금리랑 요 YCC로 실제금리를 조절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지금 니케이가 엄청나게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통화를 바탕으로 일본 지수가 좋아지고 경기가 살아나고 물가가 오르고 결과적으로는 임금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YCC 같은 건 필요 없다,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일본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골자로 한 것이 바로 일본 기준 금리 인상의 배경입니다. 원래는 얘네들도 연간으로 2%를 달성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져 있으니까 물가가. 근데 자연스럽게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올라가면서 연속적으로 2% 이상 물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네들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 지랄을 이 난리를 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코로나 이후로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돈이 회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당시 되게 유행했던 이제 투자가 바로 와타나베 부인 같은 거, 엔화를 보유하면서 엔화를 환전하고 미국채를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싸잖아요. 이 싼 금액을 바탕으로 미국 채권을 사면은 미국 채권은 5% 정도의 배당을 주다 보니까, 혹은 뭐 지수를 사거나 여러 가지 다른 투자 트렌드가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엔화 상승이 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진짜로 엔화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사실은 이제 좀 약간은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더 매크로 변수들이 있죠. 이제 기업의 실적과 크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결국 트럼프와 해리스가 오히려 역전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그 문제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트럼프가 될 것 같다, 해리스가 될 것 같다, 이거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관련 테마주들이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갈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고, 하나 더,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가 뭐 없다 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금리에 대한 어떤 이 불확실성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대부분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근데 실적을 까보니까 인텔도 시간에서 주가가 20% 폭락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8%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인텔 같은 회사가 30% 가까이 장중에 빠진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벤트들이 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 거고, 달러는 또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3.8, 3.9, 4, 4.1, 오히려 실업률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야 될지 올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슈까지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소극적으로 지수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가요, 여러분들.
자,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한두 달 이내에 따라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사실은 코스피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반등할 여지는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오히려 높아진 실적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만 가까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을 유지시켜 줄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실적인데 높아진 눈높이를 실적이 맞춰줄 수 있느냐? 지금은 사실 1분기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반드시 답은 아니고 코스피도 버티면 금리 인하까지 가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월 2일자 수급인데요. 자, 보시면은 매수는 되게 숫자가 작아요. 근데 매도는 눈에 띄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산 거는 뭐냐 하면은 음식료품입니다. 섬유의복이고요. 의약품이에요. 그다음 기계 조금 있고요. 그다음 통신업입니다. 매수가 들어왔던 게 외국인 수급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우리만 놓고 보더라도 하이닉스를 살래? 엔비디아를 살래? 하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 있다라고 하면 뭘 사시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시장은 그만큼 눈높이도 낮아져 있고 기대치도 낮아져 있고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다가 이제 개인과 어떤 기관의 뭐 그런 수급도 마찬가지지만 금투세 문제 때문에 이미 금투세는 거의 폐지로 가닥에 잡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신뢰도에 있어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국내 투자형 ISA라고 해서 국내 투자 혹은 뭐 국내 펀드,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종합 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면서 뒤늦게 좀 불을 끌려고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콧방귀 끼고 계십니다. 한국 시장 안 한다고 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박스권에 있다가 약간 고개를 든 상황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사례 3% 이상 하락한 건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총 34번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회복했을 때는 일주일 만에 다 회복하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회복했을 때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달 안에는 다 3% 이상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는 12% 이상으로 회복되는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여기서 펀더멘탈이 변한 것이 있느냐, 근데 기업들이 다 망할 정도냐는 분명히 아닌 것이죠. 회복을 한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목들을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하면요, 저는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차화전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식이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급락 이후에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시총 큰 거, 아니면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갈 만한 거, 아니면 대형주 중에 1등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이끌어오면서 진짜 그네들이 올라온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금리 인하 한다고 올라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22만 원까지 갔다가 16만 원, 17만 원까지 떨어진 마당에 다시 줍줍 하신다고 보시면 이거 안 갖고 왔네. 하이닉스는 지금 개인만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포트를 좀 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실제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외국인들은 앞서 보셨던 이 수급처럼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미국에서 배당주 SCHD를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배당주거든요. 배당주인데 배당주가 은근히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기술주 초 대박인 빅테크,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것들 말고 실제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배당주이면서 배당에 대한 니즈가 있으면서 꾸준하게 배당을 줄이지 않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실적으로 인기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오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겠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BGF 리테일 같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VIP로 했다가 안 올렸어요. 근데 진짜 이틀 동안 급등했거든요. 제가 요거는 뭐 제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종목들을 찾고 있다가 대신증권에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차트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알려줘요. 아니면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 알려줘요. 근데 이게 나온 거예요. BGF 리테일이. 근데 리포트를 찾아봤죠. 네,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고 한두 군데 좋은 게 있었는데 이제 편의점 사업이 워낙 안 좋았었고 앞으로 회복될 가망성은 있는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딱 한 문장에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주식도 많이 힘드실 텐데 사실은 어
큰 틀에서는 맞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인 거죠. 실적. 제가 뒤에 다른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바닥인 종목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급 자체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무슨 뭐 가스, 석유, 시추 일단 종목들이 다 수급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것들은 실적이 받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마찬가지고 아니면 앞서 본 것처럼 배당주나 실적이 받침되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매크로 변수들은 자, 요렇게 있습니다. 기업의 강력한 어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제적인 이벤트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시장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종식은 될 거다. 그리고 대선도 윤곽이 잡힐 거고요. 앞으로도 한두 달 이내에 좀 흐름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길어봐야 10월, 11월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9월 달에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 변수들 자체는 사실은 크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9월과 10월 안에는 대부분 잡힐 이벤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좀 변동을 줄 만한 이슈들이 8월 달에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8월 6일 월요일에는 대부분의 그 실적 발표들이 별로 없어요. 카카오페이랑 아모레 우리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그다음에 화장품 종목들 때 추천주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페이팔 미국에서 페이팔과 리얼티 인컴 리츠와 관련이 되고요. 제 포트폴리오 리츠 꼭 담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리츠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팔란티어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셀트리온도 우리 포트폴리오 추천주에 있으니까 암젠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슈퍼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어떤 수급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6월 7일 되게 6일, 7일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 가보면 14일 날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여기가 진짜 아주 헬게이트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14일 날 CPI 물가지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3일 날도 되게 중요한 거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이제 그런 회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일 있고요. 그다음에 29일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30일 날은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거의 맞먹는 파워가 있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란 그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큰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물리더라도 한두 번에 다시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수축이 났을 경우에는 빨리 팔고 다음 이벤트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기가 지나면 꼭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사는 거,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들, 완전 흐름이 바뀔 거란 말이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2, 3년 동안에 이 힘들었던 코스피의 체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큰 이벤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올라올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밸류 포트폴리오입니다. 밸류 포트폴리오는 저 PBR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PBR 우리 연초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아주 힘들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저 PBR 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주만 올랐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진짜로 밸류 포트폴리오가 국내 주식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 포트폴리오가 쉽게 말해서는 결과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거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많이 주식을 보유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배당까지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5가지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추려봤고요. 거기다가 한두 가지는 좀 비중을 실어서 완전히 체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답답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이런 뭐 같은 종목도 계속 가져가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참에 포트폴리오를 좀 개편을 한 다음에 하반기를 좀 상큼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주말 동안에 그 밸류 포트폴리오로 체질 개선을 하는 종목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개선편을 할 거고 여러 가지 흐름 자체는 반드시 돌아왔다라는 과거의 역사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흔들릴 때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자체를 조금은 이제 길어봐야 3개월이야 라는 마음으로 버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